네, 저는 중국에서 기업인으로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최근에는 중국의 상황을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고 설명드리는 그런 작업을 책,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철입니다. 현재 중국 경제를 간단하게 진단해 주신다면. 지금 중국 경제는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 있죠.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중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디플레이션 상태에 들어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아무튼 비관적으로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5%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고 금년도에 이렇게 발표를 했고, 동시에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를 3% 정도로 잡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명목 성장률 기준으로 8% 정도 성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돼서 이거 굉장히 쉽지 않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어쨌든 자신이 있으니까 대외적으로 발표를 했을 텐데요. 그런데 자신감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자신감에 대한 표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적고 소극적이었어요. 먼저 GDP 성장률 목표에다가 이전처럼 7%다, 8%다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고 5% 좌우 이제 이렇게 해서 여지를 줬고요. 그리고 리창 총리가 그 정부 계획을 보고할 때에도 우리 중국이 지금 성장을 위한 기반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하다. 쉽지 않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이거 역시 중국 정부가 이번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다는 이제 그런 입장을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다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보는 중국 경제보다 내부는 더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죠. 말씀대로 중국 정부는 듣기에 좋은 말들은 다 하지만 어두운 면은 그렇게 공개를 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지금 외부 세계에 알려진 경제적인 어려움 외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까지 그런 우려, 그런 불안감이 배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요인으로도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마치 그런 시각을 반증이라도 하듯이 현재 중국 SNS에서는 경제 쇠퇴라는 언급을 하면은 뭐 처벌한다 이런 소문까지 돌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와서 소위 정보 보안, 안보 정책을 강화하고 또 법률도 새로 이어서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중국 경제가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데 그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은 중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긍정적인 기운을 침해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걸 보고, 다시 말해서 사회 불안을 선동하는 것으로 보고 조치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중국 정부 요인이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것 또한 무언가 좀 어두워지는 일면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가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 내수 시장을 빠르게 확대해 왔었는데 그 내수 시장 역시 얼마나 심각한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의 현재 내수 시장은 많이 어렵습니다. 모두가 지적하듯이 지금 소비가 일어나질 않아서 중국이 아주 골치 아파하고 있죠.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그 다운그레이드가 여러 소비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다운그레이드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KFC, 그 닭을 튀긴 제품을 위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저가 패키지 상품, 닭 부위별로 하나씩 모으고 뭐 마실 거 하나에서 과거에는 그게 100원이었다면 이번에는 60원에 준다. 먼저 이런 패키지를 내놓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2위안 식빵, 우리 돈으로 350원짜리 식빵을 아침 식사용으로 해서 그렇게 염가로 팔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인 인기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저가, 싼 패키지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커피 시장도 옛날에는 스타벅스에 가서 폼을 탁 잡고 마시고 이게 젊은이들의 어떤 상징적인 소비 패턴이었다면, 지금은 중국 자국 커피 프랜차이즈에 가가지고 10위안도 안 되는 9.9위안짜리 커피를 마시는 이제 이런 풍토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소비가 침체돼 있고,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저가 상품 위주로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전기차의 테슬라, 최근 중국의 비아디가 뭐 앞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해외로 수출하는 상품도 크게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중국 전기차마저도 성장세가 위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금년 들어서 중국 전기 자동차의 판매가 한풀 꺾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중국 내수 시장에서 그 판매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는 과거에는 전기 자동차의 주 소비자들이 대도시에 사는 분들이었어요. 큰 도시. 베이징이나 상하이, 선전 이런 데 사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이 보급이 점차 2선 도시, 3선 도시, 그러니까 중소도시로 확산이 되면서 대도시에는 충전 인프라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이게 2선 도시, 3선 도시를 가면서 이 충전 인프라가 아주 부실한 겁니다. 그리고 AS라든가 이런 그 서비스도 아무래도 대도시만 못하죠. 그래서 2선 도시, 3선 도시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를 사보니까 너무 불편해. 충전도 힘들고 AS 받기도 힘들어. 이러니 내가 이게 사지 말걸. 이제 요런 그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물건이 잘 팔렸던 1선 도시 시장은 포화돼 가고 새로 판매가 되고 있는 2선, 3선 도시에는 그런 인프라 확충이 덜 되다 보니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고요. 동시에 수출을 한참 했었는데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중국산 전기 자동차의 수입을 막겠다. 이런 여러 가지 규제를 지금 발표를 하고 이러다 보니 이제 수출길도 그렇게 쉽지 않겠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청년 실업으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중국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그 양회에서 리창 총리가 도시 실업률 목표를 5.5%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한 5.5%대라고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데이터인지 모르지만 그런 실적을 보였었거든요. 얼핏 보면은 그럼 작년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조금 나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에 중국 정부가 실업률 지표의 계산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도시에 사는 16세에서 24세까지인가 하여튼 이 청년들의 실업률을 조사하고 통계를 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계산을 할 때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외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취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대졸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뀐 지표 하에서의 5.5% 목표는 아마 예전 실업률 목표로 한다면 훨씬 더 높은 숫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신규 일자리 제공을 1240만 개인가 이렇게 제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작년 목표였던 1200만보다는 늘어난 숫자이긴 하지만 안을 잘 들여다보면 그렇게 쉬운 목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반적으로 그 취업 목표 또는 실업률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이 투자 자금을 빠르게 회수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대체 무엇 때문에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얼마나 큰 규모로 빠져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국 내에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은 둘로 나눠서 중국에 들어갔던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이 있고 중국 자국에 있던 민간 자금이 빠져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얼마만큼 더 클지는 사실 구별하기가 어렵고요. 또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상으로는 아니다. 외국 자금이 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본 유출은 사실상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물 경제 그리고 실제 기업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들은 이야기가 꼭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인 의견은 이미 들어와서 수년간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외국 기업들은 지금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맞고 또 동작이 빠른 기업들은 이미 나갔고 그 다음 새로 들어오는 외국 기업들은 제조, 중국식 표현으로 하면 실제 경제 쪽으로 투자에 들어오는 자금은 좀 적고 여러 가지 채권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자산 투자를 위한 금융 자본이 들어오는 비중이 높은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보다 더 심각하게 중국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도 일본처럼 30년 혹은 40년 이상 장기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의 출산율 저하가 심각합니다. 심각한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 원인은 아마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중국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일본과 비슷한 문제에 대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중국에서 수년간 연구 분석을 했고, 그래서 자신들은 그렇게 가지 않겠다고 몇 번씩 표명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일본과 중국의 이런 대응 자세에 어떤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느냐면, 일본 정부에서도 이런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정책과 방안을 내놨지만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안들을 보고 있으면 어렵긴 하겠지만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되긴 되겠구나. 이런 정책이 사실 있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노력하는 해결책을 내고 있죠. 그 해결책들의 특징은 그 해결책을 이룰 수만 있다면 아닌 게 아니라 임팩트는 굉장히 크겠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동시에 그만큼 그 내놓고 있는 정책들이 실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추진하기 쉬운 정책인데 그 소기의 효과를 가져올지는 의심스러운 이런 정책들이 많이 추진됐다고 보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정책을 추진해서 효과를 본다면 그건 틀림없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할 수 있겠냐? 정책 추진의 난이도가 높은. 그래서 중국과 일본의 상황은 좀 이런 면에서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가 한때 중국이었잖아요. 그 때문에 이제 중국 경제가 이렇게 위태위태하면은 우리나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중국과의 경제 동보화가 가장 깊은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타이완이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경기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건 틀림없고요. 또 하나는 국가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중국과 한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대해서 중국이 한국에 몇 차례에 걸쳐서 구애를 했지만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다 거절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산업 협력은 이제 기대하기 어렵다. 세 번째로 아까 그 중국의 소비 침체로 인해서 다운그레이드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소비 침체가 심해지다 보니 소비 패턴이 과거처럼 뭐 비싸고 좋다는 거를 사는 게 아니라 가성비가 높은 중저가 제품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제품은 중국 시장에 들어갔을 때 과연 중저가 제품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우리는 중국 제품에 비해서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이나 성능이 좋다는 걸로 승부해 오지 않았나. 그렇다면 전체 중국의 소비 패턴이 가격, 성능, 비중이 높은 쪽으로 옮겨간다고 하면 우리는 더 경쟁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래저래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되게 장기간 중국 증시가 침체에 빠져 있었는데 저점대 일부 반등을 기대하면서 다시 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분들도 제법 계십니다. 박사님이 보시기엔 중국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증시 이전에 경제가 좋아지면 주가가 뛸 거고 경제가 나빠지면 주가는 내려가겠죠. 하지만 경제가 아직 좋아지지 않았지만 좋아질 거라고 예상한다면 거의 투자하는 사람들로서 주가는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대규모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서구 각국의 대형 펀드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소수 펀드는 지금 베팅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 펀드는 지켜보고 있거나 철수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가 내놓고 있는 새로운 정책을 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그걸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상태라서 사실상 이제 관망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반면 단기적으로 중국 정부가 이렇게 계속 정책을 내놓고 있으니 중국 주식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투자자들은 그에 따라서 긍정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종합하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발표되는 정책 효과로 주가는 상승 국면을 보일 수 있겠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더 지난다면 그 정책 효과가 구현되면은 뭐 착 올라가겠지만 그 구현되는 게 불확실하거나 또는 지지부진하다고 생각이 되면 많은 경우 자본은 중국 주식시장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도 중국 증시 바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십니다. 중국 증시 투자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은 어떤 점에 좀 유의를 해야 될지.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권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나마 어느 정도 기업 정보가 공개되고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미국 같은 선진 주식 시장에서는 그것이 훨씬 높습니다. 정보도 많이 있고. 그런데 중국 주식에 대해서 중국 기업들의 경영 실적을 크게 좌지하는 요인이 바로 중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정책인데 그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미래에 대한 예측력이 상당히 제한적인 상태에서 남들의 이야기 또는 일부 어널리시스트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투자 또는 철수 결정을 한다면 그게 과연 합리적인 투자일까? 이렇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신다면 저 같으면 중국 주식을 하는 것은 보다 더 조심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로 침체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대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우선 부동산 가격은 계속 하락 중입니다.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거품 아니냐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기가 어려워요. 근본적인 차이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중국의 경우는 집을 사면 땅은 국가 거기 때문에 건물만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70년, 75년 이 정도예요. 그래서 중국은 오래된 부동산은 가격이 내려가요. 왜냐하면 시한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근데 그 시한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런 점이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동안 중국의 부동산은 아주 높은 성장을 해왔어요. 그러면 수요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같은 경우에 강남의 아파트가 비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강남에 있는 그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5천만 중에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만한 돈이 있고 사고 싶은 의욕을 가진 사람이 10,000명이라고 쳐보죠. 10,000명 정도가 있다 지금. 그러면 중국의 상하이의 한복판에 있는 제일 인기 있는 아파트, 그 아파트를 사고 싶은 중국 사람이 14억 중에 몇 명쯤 있겠어요. 그러면 시장 논리로 따진다면 이게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은데 요 정도고, 근데 너희는 소득이 낮은데 왜 그렇게 비싸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너희 나라에는 통장 잔고가 100억인 사람이 10만 명인데 우리나라는 통장 잔고가 100억인 사람이 1000만 명이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이 과연 비싸고 안 비싸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것을 상대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체감할 때 아무튼 일반적인 중국의 월급쟁이가 아파트를 사느냐 못 사느냐를 가늠하는 난이도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보다 쉽습니다. 왜 쉬우냐? 일단 중국은 대부분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계약금이 높아요. 계약금이 전에 좀 낮을 때는 한 10%까지 내려간 적도 있긴 하지만 보통 20%,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은 내야 돼요. 그런데 나머지 잔금은 대출이 다 돼요, 그게.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그러면 2억을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계약을 하고 8억은 은행 대출을 일으켜서 넣고 그 다음 살아가면서 그것을 이제 갚아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옆집 아저씨가 팔고 싶대. 근데 그동안 저축해 놓은 돈이 한 1억쯤 있어요. 그러면 한 1억 정도 부모님한테 좀 도움을 받든지 친구한테 빌려준지 이렇게 땡겨서 2억을 만들어서 계약을 해서 또 삽니다. 나머지는 다 은행 대출을 받아서 사요. 근데 이 경우는 좀 틀려요. 거기 내가 들어서 살 게 아니잖아요. 월세를 줍니다. 그럼 그 월세를 가지고 은행 융자금, 원리금 주는 거 다 갚고 남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동산 쪽으로 감각이 있는 사람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2개 사게 되고 이게 재미가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불로소득이 들어와. 그럼 3번째도 하나 더 하고 4번째 하나 더 하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갭 투자 같은 게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갭 투자는 대개 주택 가격의 차액을 노린다고 하면 여기는 달달이 들어오는 월세가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다 보니 나 아파트 100채야 이런 사람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탁 칼로 두부 자르듯이 중국의 부동산은 좀 거품이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기 힘든 면이 있어요. 거기에 또 하나 지역에 따른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심해요. 상하이의 제일 비싼 초호화 아파트는 분양할 때 240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에 분양을 했어요. 한 100 몇십 평 정도 되는 거였는데, 그런데 저기 흥룡강성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 가보면 15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그런 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만 원이면 사요. 1000만 원도 안 해요. 그럼 그 아파트가 비싸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다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도시의 아파트 가격, 대도시의 각자의 소득 수준 이렇게 대비해 본다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때는 중국의 아파트 가격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아파트를 사는 방식이 중국처럼 나는 그걸 사서 월세를 놓을 수가 있고 그 월세 소득이 상당하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 부담 또는 경제적 부담을 논한다면 중국 쪽이 경제적 부담은 더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헝다, 비구이언 등 중국의 내로라는 대기업인 사실상 파산인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좀 도산 위기에 몰려 있는 데가 많기도 합니다. 또 외부로 많이 그 언론을 타진 않았지만 이미 지난 2년 동안 수백 개의 부동산 기업들이 이미 도산을 했어요. 다만 이제 대외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큰 기업들, 초대기업들, 헝다, 에버그란데라든가 말씀하신 비그웨인 같은 데가 지금 도산 위기에 몰리니까 이제 국제적인 빅뉴스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몰리는 상황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이미 한 5년 전부터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상황을 대비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실시한다, 저런 정책을 실시한다. 이렇게 해왔죠.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난 오늘날 도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는 중국 정부의 이런 정책을 잘 따라준 기업도 있고 거의 말을 전혀 듣지 않은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들은 다 똑같이 도산 위기에 대해서 방치되는 것은 아니고 중국 정부가 볼 때 가장 말을 안 들었던 기업, 예를 들면 헝다, 에버그란데 이런 데는 구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나 정부의 정책을 따르려고 노력해왔던 기업, 사실 비계외는 그쪽에 가깝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출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고 숨통도 좀 트게 해줘서 어떻게든 잘 마무리를 해보자 이런 지원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금융기관한테 화이트리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명시를 할 테니까 자금 지원을 해주라 이제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 난 사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직까지도 더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이제 곳에 따라 틀립니다. 전국적으로는 가격 하락이 계속되고 있어서 벌써 지금 뭐 1년 넘게 계속 하락 중에서 부동산을 사겠다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사실인데, 다른 자산들도 가격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주식도 좀 안 좋고 채권도 좀 안 좋고, 돈 있는 사람들이 전에는 사업을 막 벌였는데 이제 사업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통장에 돈이 그냥 현금이 꽂혀 있는 거예요.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선호한 자산이 뭐냐? 베이징, 상하이 같은 일선 도시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이게 상대적인 안전자산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좀 그렇지만 중국도 어느 촌에서 살다가 좀 출세하면 중소도시로 가고, 중소도시에서 살다가 좀 출세하거나 사업이 확장이 되면 대도시로 가고, 대도시에 가서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을 내다보고 더 발전을 노린다면 베이징, 상하이 이런 데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데 있는 고급 주택들은 가격이 떨어지는 게 적거나 없습니다. 오히려 오르는 데도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다른 데는 많이 내려가는데 그런 데는 오르는 거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중국의 사업가들, 비즈니스맨들 입장에서는 그 안전자산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방에서 고생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그런 데 가서 부동산을 사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부동산 가격이 적어도 유지되거나 떨어지더라도 많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중소도시에 가보면 막 폭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중소도시에 평생 모은 돈으로 내 집 마련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려운 경우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좀 더 침체가 이어질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중국
공산당의 정책으로 보면 앞으로 부동산이 그렇게 잘 될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동산으로 뭐 재산 마련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왔고, 어떤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중국에 만들어져 있는 거주 가능한 건물 수가 1억 개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뭐 적어도 수십억에서 100억 명 이상이 살 수 있는 주택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건데, 여기서 주거용 주택으로 얼마나 그 떼돈을 벌 수 있겠느냐, 그거 바라보기 어렵고, 상업용 부동산 건물의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죠. 그러니 부동산 경기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기대가 난망이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중국 은행에서 기준금리를 6개월 만에 좀 인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은 긍정적 영향이 아닐까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 연준이 금리를 막 올려가고 그걸 따라서 세계 각국이 같이 금리를 올려갈 때 중국은 금리를 올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저금리 상태를 유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특히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고 있는 대다수 중국 인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집 가진 사람들 입장은 집값이 자꾸 내려가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집값을 올려달라는 거죠. 적어도 떨어지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부동산 담보 대출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괴롭기 때문에 이 부담을 좀 낮춰줘야 되는 필요도 동시에 또 존재를 해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자꾸 뭔가 화끈한 정책을 내놔라, 부동산이 문제니까 화끈한 정책 내놔 하니 중국 정부가 금리를 요만큼 내렸다가, 그래도 시장에서 반응 안 하니까 요만큼 내렸다가, 요번엔 요만큼 손가락 하나씩 내렸지만 이번엔 3개 내렸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은 크게 반응 안 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바라는 건 뭔가 화끈하게 말이야, 뭐 중국 정부가 팍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 갑자기 뭐 상승 국면으로 전환, 이런 걸 기대하는 건데, 미안하지만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단기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일 뿐이니까, 큰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이러한 금리 인하의 효과는 아주 미미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아무래도 중국말로는 인민들이겠죠. 가장 많은 걸 잃은 사람들이 가장 분노하기 마련인데, 중국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반감이 어느 정도로 올라가 있는지. 지금 굉장히 올라가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에 대한 불만의 표출 수준이, 제가 중국을 94년부터 출입하기 시작해서 97년부터 거기서 살아왔는데 지금처럼 높은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단 인민들의 수준이 올라갔고요. 둘째는 인터넷 등으로 해서 이 표출의 그 장, 또 익명성 같은 게 많이 올라가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전국적으로 지금 부동산 관련한 민원, 분노, 시위,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잠시 그 중국의 인터넷에 올라오지만 곧바로 삭제되기 때문에 이게 크게 이제 전달은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중국에 현재 신용불량자만 800만 명이 넘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힘이 약해진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악순환이 될 우려도 좀 있을까요? 악순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 공산당을 상당히 그 비난을 하지만, 누구보다도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서포트하려는 의욕만큼은 공산주의 정권답게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초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의 경우에도 지금 중국 공산당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기 보장 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번 계약을 하면 50년이든 아니면 뭐 평생이든 요 월세 그렇게 올리지 않을 테니까 요 낮은 월세로 계속 살아라. 그러니까 굳이 집 살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 이런 주택이에요. 이게 이번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에 540만 채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이걸 더 공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가의 보장형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이게 집값을 올리는 쪽으로는 작용 안 하겠죠.
이런 모순이 어느 사회나 존재를 하는 겁니다. 집값이 안 오른다고 난리인 것은 집이 있는 사람 이야기예요. 집 없는 사람들 입장은 집값 좀 더 떨어져야 돼. 이런 입장이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더 떨어진다는 사람과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된다는 사람이 다 같이 존재를 할 거잖아요. 그럼 제일 괴로운 사람이 누구냐? 나는 원래 돈이 없는 사람인데 엄청나게 무리를 해서 간신히 집 한 칸을 빚을 내서 장만을 했더니 집값이 떨어져. 나 이제 큰일 났어.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상태죠. 그리고 중국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발생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책으로 골치가 지끈지끈 아프고 정책의 우선순위도 여기에 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중요하지 헝다 에버그란데가 뭐 중용에 사느냐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책의 중요도가 밀리는 거죠. 가난한 무산계급 프롤레타리아를 위한 정당이 공산당 아닙니까?